Em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티저. 아니 오늘 아. 민란이 주제 분이네. 그 앞에는 내가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네, 왜? 지금 긴장했어요. 장소가 맨날. 바뀌었네. 그러네요. 지역도 여기가 바뀌었어요. 지역도 바뀌었습니다. 어디게요? 팔금산입니다. 팔금산? 네네네. 어떻게 뭐 예스럽게 표현해? 아니 왜 이렇게 모르는 거 얘기하면 그래. 약속이 틀리잖아요. 팔금산이 뭐야? 팔금산이 뭔 줄 아십니까? 부산이죠, 부산. 부자가 팔이랑 아. 금자로 이제 조합이 된 글자잖아요. 세상에 나나 이런 한글자야. 사람 처음 이제 봤네. 고전 문학에 보면 어. 팔금산이라는 그런 지명이 많이 등장을 대박.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 준비해 왔네? 아니 진짜요? 아니, 뭐 노련네. 즉흥적으로 떠오른 거예요. 예. 노렸네 어머. 노렸어. 네. 그래서 파자히라 그러지. 파자히라 그래가지고 네네. 파는 이제 깰 파자고 자는 글자 자자라서 그렇죠. 네. 글자를 깨가지고 네. 하는 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자 위왕 이렇게 되면 목시하고 아들 자자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 그렇죠. 주초 위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 씨가 왕이 오. 된다. 다 형사이네. 그런- 거의 뒷조사가.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파자히라 그래. 파자히. 갑자기 음. 자영업이 막 노트북을 두들기면서 내가 여기서 물러나서 팔금산에 순간 긴장했지. 깜짝 우리가 놀랐네, 우리가 어디 와 팔금산이. 있지? 막 이러면서. 팔금산. 네. 산은 실제로 산인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지금 부산이죠. 네. 부산입니다. 아우 부산스럽네. 아우. 시작부터 좀 부산을 떨었네. 아. 부산이라서 따뜻한 남쪽에 오니까 지금 꿈꾸미는 지금 민트색의 반팔 티셔츠를 입고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한여름이에요. 아니 네. 다행히 태풍이 물러갔어요. 네. 밑탁. 네. 조상떡이 있으면 날씨떡이 있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출발할 때는 결항도 돼서 네. 비행기의 결항으로 그러니까 이 힘들었죠. 결항으로 참 새벽 기차를 타고죠. 진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려니까 어색하다. 저희가 지금 부산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여기 혹시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시설이 너무 좋으네요. 아니, 약간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가 어딘지 이 영어로 써 있대요. 제가 영어가 하겠습니다. 아, 저 외국어 약해요. 부산대역 근처에 있는 히트 웨이브입니다. 오, 너무 좋아요. 부산대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쭉 직진하시다가 오른쪽 우회전하셔서 부산은행 끼고 돌아오시면 오. 안경태 백화점이 있어요. 안경태 백화점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 할인 들어갑니다. 네. 할인해 주실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길 들어왔는지 차이인 거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고 왔는지. 죄송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지하철 타고 오시겠지. 그럼 맞네요. 택시로 타고 올 때는 확실히 대학가 근처라서 감성이 좀 남달라요. 택시로 오실 때는 이제 기사님한테 금정로? 금정로 79-1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금정구군요. 네. 네네. 그 부산에서 가장 역사 문화 역사가 유산이 제일 있는 많은 금정구 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 금정구. 그러네요. 지하철로 해운대 쪽에서 오실 때는 3호 수영역에서 3호선을 타세요. 2호선을 계속 타지 마시고. 아, 오늘 별로 이어서- 말할 거리가 없으신가 잠깐만. 봐요. 아니 나도 그 생각했어. 아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2배나 돌아왔어요. 재밌는데? 지금 2배나 돌아와서 본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소개 안 합니까? 네, 소개부터 하시죠. 다 아시긴 아실겠지만 이제 뭐 부산 지역은 몰라요. 사투리를 준비할 걸. 부산의 지역어로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네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예의상 선창. 꿈을 이루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닌데. 꿈을 꾸는 이거 지워야 되는 거 것이에요. 아니에요? 꿈이에요. 이것도 어렵네. 전 요즘에 왜 어떤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이 자기가 표준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거야. 제가 말이죠. 표준어 잘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내보고 사투리 한다 그러죠? 표가 나나요? 저희가 지금 서울 사투리가 심해서 부산 지역어가 잘 안 되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하고 네, 싶지만 근데 개그로 바뀐 것 같아. 자영업이 네. 그쵸? 경상도 지역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니요, 저 그쪽 방어는 거의 못 쓰고요. 그냥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빨리 해? 예, 저는 자영업입니다. 뭔가 또 말을 시키실 것 같아서. 그럼 나도 하던 대로 해야지. 다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잠을 자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아 잠을 잘 땐 떨어지면 안 영화 돼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네.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책사님 오늘 힘드셨어요. 눈동자가 막 책을 사랑하는 건지 조미료를 어떻게 사랑- 했지? 네, 저는 신여성입니다. 언제나 지식이 충만하지만 오늘도 부산에 왔음에도 지갑이 텅 비어 있는 이 놀라운 나의 행동력. 네. 신여성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 4명은 부산 국제영화제에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녹음실을 잡았습니다. 차이나는 무비 사상 최초의 현지 로케이션 아닙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가 서울에서 뭐 공연하다가 한 적은 있어도 박수 한번 치시죠. 지역으로 네. 내려온 거는 처음이죠. 이제 우리는 대만도 가고 상해도 가고 또 도쿄도 초대받아서 간다니. 왔잖아요. 이래야죠. 그러네요. 네. 네.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는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말을 팔기 위해 읍내의 장터로 간다. 함께 가겠다는 10살 남짓한 아들과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두 딸을 남겨두고 아내와 애틋한 눈빛을 교환하며 장터로 갔던 남자는 아이들에게 선물할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말도둑들에게 살해당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남자의 장례식을 치르고 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때 8년 전 소식 없이 떠났던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여자의 이사를 돕는다. 어딘가 그 남자를 닮은 여자의 아들은 그와 함께 말몰이에 나섰다가 말도둑들과 맞닥뜨린다. 네. 이번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된 그 영화죠. 말도둑들 시간의 길. 아, 제목이 진짜 멋있었어요. 네네, 말도둑들 시간의 길. 중국 영화 중에서도 옛날에 말도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 저는 이제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결이 좀 다른 영화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영화가 카자흐스탄하고 일본이 공동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자흐스탄이 이제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말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말문화. 음. 저희 우리나라에는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네. 갑자기 뭐야, 수습이 이거. 안 돼요. 수습이. 격화가 돼. 아, 예. 뭐야? 아니, 순간 말도둑 가만있어 봐. 우리도 어디서 있는데. 들어봤지? 막 이러면서. 저희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모이를. 자, 이 영화는 카자흐스탄 감독이신데요. 이름이 어렵죠. 예를랑 예를란 누르무 함메토프. 네네. 캄베토 그분과 일본 여자 감독인 여성 감독. 리사 타케바. 네. 네. 리사 타케바는 일본 고유 이름은 아닌 것 같죠? 리사라는 이름이 있나요? 영어시 일본어에도? 비슷하게 그죠, 쓰기 그죠. 때문에 예, 예. 이분이 영어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은 저희가 어제 저희가 어제 영화를 봤다는 거죠. 네 기자 시사회에서. 기자 시사로 하하. 네. 저희 차이나는 무비 팀에서 2명이 프레스를 발급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갔고, 이 감독님이 어떻게 합작을 하게 됐는지 들었고, 근데 이 영화는 카자흐스탄하고 일본이 합작을 했다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일본 배우가 나오긴 합니다. 방금 내용에 나온 말머리꾼이 일본 배우였는데, 근데 내용상으로는 합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봤어요. 네. 뭐 제작 상황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작이었죠. 지금 그러니까 일본 펀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네, 말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 감독, 이 남자 감독님은 예를란. 그 카자흐스탄 국립예술대 교수예요. 10년 정도 재직을 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부산 국제영화제와 인연이 있어요. 뉴커런츠에서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 줄여서 부국제에서 뉴커런츠 출신의 감독 작품을 좀 더 주도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저는 영화가 재미가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 아, 그렇군요. 2015년에 호두나무라는 영화로 네. 부국제에서 뉴커런츠상을 수상했네요. 뉴커런츠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새로운 흐름 뭐 이런 뜻이죠. 네, 뭐 제작이 한 3편 이내에 있는 네, 감독들. 네, 그렇죠. 네. 신인 신진 네. 이런 게 신진. 감독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GV에서 들어봐서 알았지만, 영화는 중앙아시아 말머리꾼들의 장면을 포착을 잘 하셨는데, 스토리가 약간 이 까작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더라고요. 이 주인공 여자가. 네. 근데 이분이 그 남편을 잃고
옛날에 사라졌던 구남편이 에보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요 상황을 감독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소련이 해체되고 구소련이 해체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혼란에 빠졌던 카자흐, 프랑스, 중앙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그 어떤 역사. 상황을 담고 싶었다라는 놀랄 만큼 이상한 설명을 지부에서 해요.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게 베이스가 없어요. 많이 안 느껴졌네. 아 근데 그런 그치. 어떤 비유나 이런 그걸 하고 상징이 싶었는데. 많이 들어있었다. 하고 들어있다. 싶었는데. 하고 싶었다. 여자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영화 감독은 원래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몽골에 가서 한 2, 3주 같이 해보니 여기는 더 유연해서 그런지 매번 바뀌더라.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매번 다르게 찍어서 뭐 근데 그거는 감독 개인의 스타일에- 스타일 아닌가? 근데 이 두 분이 잘 안 맞았다는 안 맞았나 스타일이. 예. 아유 감독 2명 묶어놓으면 맞을 수가 아, 없지. 그치. 교수 3명, 감독으로. 감독 2명 같은 그런 사람 급인가요? 절대 안 되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 왕가희 같은 감독은 뭐 맨날 쪽대본 아침에 나오는데 맞아. 뭐.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쪽대본에서 성장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몰입을 해볼까 했었는데 화면 앵글이나 스토리의 감성이 몰입을 이끄는 감성이 아니고 되게 드라이하고 커트 편집이 굉장히 터프하다? 러프하다? 아니 좀 감동을 줄 것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딱 거기서 끊긴 거. 대사가 일부러 어. 절제했다기보다는 좀 절제라고 말을 할 것 같긴 스토리텔링에 좀 해요. 약하다. 음. 그러니까 저도 이미지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사실 말몰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브로크백 마운틴을 생각했어요. 산과 자연과 기대했던 게 너무 컸나 봐요. 인간관계. 근데 뉴커런츠라면 이런 감각이 이렇게 좀 대중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진정성은 있으신데 그래도 그 말 달리는 초원의 장면은 정말 막 죽여줍니다. 말을 모는 거 네. 비탈에서 엄청나게 말들이 세게 그래서- 달리죠. 그래서 이 앞에 화면으로 보는 게 좀 아까울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스크린엑스에서 봤었으면 여기 양쪽에 달리는 것까지 같이 초원에 나왔으면 정말 있을 멋있겠다. 것 같은 막 그렇긴 한데 스토리는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떠나고 왜 죽고 그다음에 왜 찾아오고 그걸 좀 유추하게 쓰게끔 던져줘야 유추할 수 있는 되는데 장면도 예, 단서도 좀 약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중앙아시아 감독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반갑긴 했는데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꼭 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봉이 될까요? 1호 개봉이 되면 개봉되기 쉽지 않겠네요.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대중성이 조금- 저는 못 봤는데 지금 대중성이 조금 평점으로 치면은 별 5개 평점으로 하면 한 2개 반 정도? 3개도 가지기가 힘들어요. 이건. 네, 네. 세 근데 개까지 갈 수도 있어. 평론가랑 하지만, 기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영화가 그래도 이미지가 세고 중앙아시아 영화다 보니까 기대보다 괜찮았다라는 평이 있으니까 아마 합치면 한 3개에서 3개 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절대 4개는 갈 수 없는. 네. 스토리가 약하니까. 아니 그러면 개막식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우리 자영업하고 지금 꼼꼼히만 못 갔다 오고 개막식을 그렇죠. 두 분은 갔다 오신 거 아니야? 이거 남녀 차별 아닙니까? 연함 차별? 연한 차별 아닙니까? 아니. 개막식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아주 개 탔어요. 진짜. 영화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개막식에 누가 오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사회자만 알고 정우성 얼굴을 볼 때까지 기다렸는데 세상에 정혜인도 오고 조정석도 오고 정씨 유나, 들어간 사람들 좋아하나 봐요. 정우성. 정자 들어간 사람 조정씨. 유나도 오고 엑시트 팀이 다 오고 그래서 진짜 사인 받으러 갈 뻔했네. 안구정아 2층이어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프레스 사진 찍는 곳에서 봤는데 아니 그런 말초적인 거 말고 좀 말초적인 거 말고는 영화제 모르는 이게 정말 제일 감성적인 거. 그걸 1시간 동안 서서 봤어요. 모든 입장을. 근데 이게 어제 알았는데 우리나라 연예 뉴스에는 주요 스타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주요 스타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타나고 중간에는 중앙아시아, 일본, 말레이 각지에서 온 감독님들하고 스태프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한 배율이 초반에 5명에 1명, 10명에 1명 이렇게 나와요. 한국 사람. 그렇죠 레드카페.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그럼요. 그래서 이
개막식 바깥에서 차가 도착하면 미리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막 함성이 들려. 그럼 이제 누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곧 들어오나 보다. 곧이 아니에요. 음. 와 유나가 왔어요. 그래서 막 저쪽에 화면이 떴는데 유나는 한 20분 있다 들어오고. 그렇지. 왜냐면 줄 서서 들어와야 되니까 네. 순서대로. 김이라 배우 레드 카펫 안 밟아봤나요? 저 프레스 존 갈 때가 지나가 갑자기 봤어요. 거기서 난 주저? 많이 밟아봤어. 아. 레드 카펫. 왜요? 나 영화제 갖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 영화제도 밟아봤어 옛날에 한번. 그럼 무슨 뭐 불편한 영화제, 산악 영화제, 그래서 주로 다니시는 외국에도 영화제 있고. 외국의 불편한 다 영화제. 여기저기 어디나 레드카펫. 레드 카페 저도 지나갔어요. 아니 순서대로 개막식 딱- 하기 전에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밟아봤다니까. 네. 순서대로 딱 기다려야 돼. 순서대로. 네네네. 순서 아. 자기 순서가 딱 있어요. 기다렸다 들어가.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임건택 감독님 오신 것도 봤죠. 거의 뒷부분에 있는 위원장. 근데 국회의원이 레드카펫 밟는 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아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요. 밟아줘야지. 그리고 밟아줘야지. 우리로 치면 후원회장 이런 분도 밟으시고. 밟아줘야지.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걸 움직이기.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배우들의 몸매가 어제 김규리 씨를 보니까 배우는 타고나야 되겠다. 이렇게 화면이랑도 훨씬 더 다르죠. 완전 다음 생에도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인생을 2번 정도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까? 아 저게 사람의 몸인가? 다시 태어나야지. 살아도 안 될 것 같아. 이승의 흔적이 남으니까 다음 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규리 씨도 그렇고 유나는 말할 것도 없고 김규리도 그렇고 몸매 이한 몸매가 아니 대부분 연예인들이 어. 그 작아.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네네네. 훨씬 작아요. 네. 어. 얼굴도 그렇고. 얼굴도 작고 네. 키도 생각보다 작아. 키도 이렇게 크지 않아. 제가 너무 어제 흥분을 해가지고 사진을 뭘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너무 그런데 이런 데서 흥분할 줄이야. 제가 좀 저 사람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한 건 외국 여성 감독인데 은발의 머리를 하고 웨이브가 딱 치는 은발의 머리였는데 파란색 드레스에다가 약간 뾰족한 70년대 뿔테 안경 까만 거 이런 걸 딱 쓰고 나타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렇게 레드카펫 한번 밟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 매니저들이 다 있고 그 아니 영화 스태프들이 감독도 다 있고 옷도 골라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다 꾸미고 나오는 거니까 우리도 가능해. 우리 가능할까요? 꾸미면 그럼 매니저 우리 고용하고. 어제 조여정 혼자 단독으로 카펫을 밟았는데 와. 그리고 나서 지하실 부부 조효정이 떴네. 기상충의 지하실 기생충으로. 부부 그분도. 그분 네. 많이 좋아졌더라고 얼굴이 상태가. 그래서 어제 김이라 씨가 몸이 불편하시지만 그 와이프가 이렇게 상공은 아니고 궁전 한복 있잖아요. 앞에 가리는 거 그런 거 예쁘게 입으시고 두 분이서 이렇게. 임건택 감독님은 많이 연로하셨더라고 이제 걷는 것도 그렇고 약간 노인 이제 노인이 되셨구나라는 게 그런 걸 별로 못 느껴봤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정일성 감독님은 굉장히 에너제틱하고요 자기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임건택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36년생이잖아요. 우리도 왜 나이 얘기하고 그럼 몇 살? 몇 여든을 넘으신 그런 나이시죠. 예. 그래서 어제 정일성 감독님이 공로 영화제 공로 정일성 감독이 이번에 특별전을 하죠.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임건택 감독님이랑 아주 특별한 인연이 깊고 네. 그랬는데 정일성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은 100번째 영화부터 본인을 안 불렀어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을 안 불러서 서운했다 막 이러면서 민기동 감독하고 어떤 토크를 제가 봤는데 민기동 감독한테 저를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청년 같아요. 몸 움직임이 엄청.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술을 줄여야 되는구나. 많은 걸 깨닫고 왔네. 우리 진짜 큰 깨달음 있었어요. 부산 영화제 참가국 몇 개고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그 책을 사랑하는 책사님께서 조미료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85개국이 참여하고 303편의 영화가 24회 부국제 영화제에 참여했습니다. 24회네요. 24회. 네. 네. 24살입니다. 96년도에 네. 시작했으니까 처음. 96년도면은 96년도라. 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을 때인가요? IMF 아니, 전이죠. 전이에요. 직전이었죠. 직전. 그렇죠. 뭐 국가부도 88올림픽 전- 지나고 한참. 올림픽은 무슨 역사에서 88년 올림픽은 지우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가보도 직전이니까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제 한층 있을 때네, 그죠? 네, 네. 당시에는 스크린을 제가 알기로는 오픈을 기념할 때 그 스크린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로 세리머니를 시작해서 그 뒤집어진 천정이었다가 뒤집어진 스크린에서 영화가 상영되면 개막이 되는 그런 거 있었대요. 아, 네. 네. 음. 초기에. 옛날에 수영만 요트장 막 이런 데서 상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네, 맞아. 야외에서 주로 하고 뭐 남포동에서도 하고 옛날에는 원래 거기가 중심이었었는데. 네네네네. 이번에 해운대에서도 바뀐 하고 거죠? 그랬는데 이번이 아니라 이제 영화의 전당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 거의 뒤로? 영화의 전당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남포동이 참 운치가 있는데. 네네. 그죠? 네. 어제 김지미전도 아마 전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번 김지미 영화제에서. 특별전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영화 100주년이라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가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 1월에 신문사 두어 곳에서 한국영화 100년을 기리는 영화를 선정했었고 그 중에 이제 10위 안에 든 영화를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을 해요. 그런데 그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10편 안에 든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 실화 속의 범인이 잡히는 놀라운 그러니까요. 일이 벌어져서 오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찌라시. 살인의 추억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100년 얘기를 하셔서 100년 네.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의 최초의 영화가 들어온 게 이제 1919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19년. 세계 최초의 영화는 1895년에 나왔다고 이제 보통 공인을 하니까 1895년 12월 28일을 류미에르 형제가 그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듬해의 영화가 다 전래가 되죠. 인도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영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영화 상영은 진작부터 됐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1905년도에 자기네 나라 영화를 처음으로 만들거든요. 네. 한국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 발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발굴돼서 발굴했단 말은 이제 그 필름이 남아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알려져 있는 영화로는 1919년이 제일 이제 먼저인 거죠. 근데 1919년에 가장 최초의 한국 영화가 뭐냐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리적 의리적 구토. 구토라는 영화를 꼽는데요. 이게 1919년 10월 27일 날 종로 3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종로 3가의 단성사 지금은 없어졌죠. 단성사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극장에서 처음으로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7일이 영화의 날이에요. 네, 그 상영을 기념해가지고. 근데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가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그 영상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연을 연쇄극이라고 얘기했어요. 연쇄극.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영화가 아니다. 우리가 라고 지금 얘기하는 영화가 아니다. 그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그 의리적 구토가 상영한 날 의리적 구토 상영 이후에 또 다른 영화가 한 편이 상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경성전시의 경이라는 영화가 상영돼요. 경성전시 그 당시 이제 경성 서울을 얘기하죠. 전시라는 말은 이제 전체 시의 경이란 말은 풍경. 그러니까 서울시 전 서울시의 풍경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풍경 영화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지. 그게 이제 앞뒤로 나란히 상영된 거예요. 그래서 의리적 구토가 최초의 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성전시의 경우는 어쨌든 최초의 영화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 영화긴 하지만. 그러니까 1919년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같은 애네, 같은 애. 일부 분들은 이제 1919년도 아니다.
예를 들면 장화홍련전 같은 드라마 영화가 나왔을 때를 기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뭐 1923년 막 이렇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919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일부 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1919년이 한국 영화가 처음으로 태어난 해라고 보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의리적 구토가 디지털로 복원이 되어 있죠. 그거 필름을 그때 필름이 없어졌다가 없어요. 찾아낸 게 아니었나요? 네네 없어요. 오, 그거 찾으면 엄청 대사건인데요. 저는 예전에 디지털로 복원이 된 청춘의 십자로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네. 그게 그것도 1934년도죠. 안종화 감독.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뽑았던 한국 영화 100선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로 이 청춘의 십자로가 이제 네네. 지금 남아 있는 영화로는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게 1934년도 영화예요. 이 영화를 한국 보러 영화는. 갔는데 이게 무성 영화라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변사도 있고 연주자도 있어서 김태형 감독이 그걸 진행했었는데 가보니까 공연을 하듯이 영화 화면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영화도 스토리도 괜찮았고.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영화 문화죠. 변사. 무성 영화라고 해서 변사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본하고 한국만 변사가 있었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상영했던 그러니까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융합이지. 이미 다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융합 콘텐츠를. 30년대 영화 3개 있어요. 청춘의 십자로, 안종화 감독의 34년. 36년 양준환 감독의 미몽. 그다음에 46년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 이 세 편이 30-4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영화로 뽑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뭐 아실 만한 2010년대에 뽑힌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새. 그다음에 이제 오멸 감독의 시가 아닐까 싶은데 이창동 감독의 시가 아닐까요? 이게 오타가 난 자료네요. 그래서 시일 거고요. 그다음에 오멸 감독의 이거 오멸인데 이 블로그는 오열이라고 써요. 오멸 감독의 지슬, 지슬이 들어 있고요. 무산일기 박정범 감독의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들어 있습니다. 부산행 생각만 해도 무서워. 저는 그거 보다가 극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영화가 대전쯤 갔을 때 밖으로 나갔어요. 불이 났어요 그때. 울산에 실제로 불이 났어요. 새로 생긴 건물에서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밖에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영화관에 안에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해서 보니까 다 대피 중이더라고요. 영화 효과음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그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거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다 하지. 그래서 그랬나 봐. 2000년대 이후에 좋은 영화 많았는데 여기서 한겨레 신문에서 뽑혔던 영화들은 뭐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든지 박찬욱 감독 공동경비구역, 유승환 감독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 그리고 김지훈 감독의 반치광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됐는데 그 이전 90년대는 뭐 정말 지금 여기에서 뽑혀졌는 100편의 시대별 구분만 봐도 90년대가 우리나라 영화 제작에 정말 황금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80년대는 어제 개막식에서 오셨던 감독님들이 주로 이장호 감독님, 임권택 감독님, 이런 배창호 감독님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세대였고 그래서 70년대가 조금 확실히 그러니까 시대가 그래서 70년대는 겨울여자, 별들의 고향, 로버트 태권 V 이어도 이런 수준에서 몇 편이 안 돼요. 환여, 김기영 감독의 환여도 있고요. 근데 90년대는 정말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확실히 90년대 꽃이 피운 거죠. 장선우 감독, 뭐 홍상수 감독, 김성수 감독, 90년대. 김태용 감독, 박광수 감독, 박철수 감독 이런 분들이 이제 90년대 변영주 감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영 감독님도 있고 그래서 100주년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보니까 이 100개 안에 들어있는 영화 중에 80년대 이후 거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그 이전 거를 볼 기회가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도 그렇지만 영상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영상 자료 그렇죠? 네, 무료로 상암에 보실 수 있고 상암동 근처에 사시거나 서울 경기권에 사시면은 파주나 이 상암동에 있는 영상 자료원 가시면 오래된 영화도 하고 찾아서 볼 수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살짝 96년도.
그죠? 아까 살짝 그 나왔던 맞네요. 96년도. 96년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이제 세계가 다 알게 된 감독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이게 장편 두 번째 영화였던 거죠. 첫 번째 작품이 플란다스의 개였고 이게 두 번째였는데 장르가 전혀 달랐고 플란다스의 개도 사실은 괜찮았는데 살인의 추억이 무엇보다 이제 실제 사건을 리메이크했고 요 사건에 얽혀진 우리 수많은 정치 문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반향이 컸고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송강호의 연기가 대본에 사실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있지 않았는데 송강호가 3위를 줬더니 그걸 만들어 왔다라는 봉준호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드리고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실 거 있으시면 아니, 뭐 이제 해운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뭐 한중일 한여름 횡단 토크쇼니까 횡단 토크쇼니까 또 한국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영화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3대 영화제, 동아시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고 그 외에 두 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쿄국제영화제랑 그리고 이제 상하이 국제영화제가 있죠. 물론 이제 대만이 그 금마장 영화제도 금마장. 또 있고요. 금마장도 있네요. 예. 도쿄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뭐 금마장이 사실 역사로는 가장 길죠. 62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예. 올해가 아마 56회인가 그럴 거예요. 다 다음 달 이맘때에 이제 시작이 되죠. 금마장 영화제는 도쿄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시작됩니다. 85년도에 시작돼서 처음에는 이제 90년까지는 이제 경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다가 91년부터는 이제 매해 개최로 이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국제 영화제는 93년에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얼마 되진 않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부산이 96년에 그쵸. 시작하죠. 우리랑 네네네. 비슷하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제는 어쨌든 부산국제영화제가 제일 성장을 했고요.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뭐 2, 3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좀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작년부터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이제 추스리고 앞으로 뭐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잘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앞으로도 잘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마장 영화제에 가서 현지에서 녹음 한번 해보는 것도 금마장 있는 영화제 다음 달 11월 8일에 다음 달엔 제가 지갑이 찰 수 없어 지갑을 좀 치워서 가겠습니다. 이건 내년, 여담인데요. 금마장이 왜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한자를 좀 금마장. 풀어주면 한자풀이 금마장 찐마장 금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금문도를 말하고 있고요. 네, 마가 이제 마조도. 그러니까 대만 옆에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섬에서 이제 첫 글자를 따온 겁니다. 외국도 그렇게 네. 하는군요. 금문장.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금마장. 예. 금문장이 아니고 금마장. 금문도랑 마조도. 예.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울릉도랑 독도 합쳐서 울독 울독?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아니면 마라도랑 제주도 합쳐서 거기가 좀 어울리네요. 제마 뭐 이런 걸로. 그런 뜻이구나. 네, 그럼 저희는 24회 부산영화제 현지에서 들려드리는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제1부 영화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작품 살인의 추억 소개해드렸고요. 살인의 추억 소개했나요? 2부에서 할 겁니다. 기본 정보도 안 했죠? 아까 2부에서 이부에서 네, 했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정말 정신 번쩍. 정신. 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념으로 현지에서 들려드리는 네. 로컬 방송. 네. 녹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자, 자기소개 산뜻하게 한번 영화제 방식으로 해보세요. 이게 레드카펫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폼나게 한번. 다 서로 말하고 다 기도하세요. 사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폼나게 라디오라고요.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자, 사실은 이런 영화제는 제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해보세요. 오늘 네, 드레스를 입고 먼저 왔잖아요. 시작하세요. 네. 남들보다 어쨌든 지식은 충만하고 행동도 앞서고 다 좋은데 지갑이 비어서 부산에서도 비행기를 자주 못하는 신여성입니다. 꿍꿍이가 아닙니다. 꼼꼼입니다. KTX 105번을 타고 온 같이 지갑이 비어있다는 얘기.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중국말로 한번 해보시죠. 국제영화제인데. 大家好，我是자영업。 병진 유치원. My name is 자영. 난 진짜 멋있는 말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언어가 멋있지 않아요? 실제로 중국인 감독이나 배우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네. 말은 필요 없고요. 저희가 한중일 토크쇼니까 저 일본어로 어떻게 인사말 한번 해보십시오. 책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횡단 토크쇼라는 거 보여줘야지. 와타시노 나마에요. 책사 데스 똑같은데요? 아니 왜 그 인사말밖에 없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열산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 大家好，这里是韩国釜山广域市。就在昨天，第24届大韩民国釜山国际电影节在这里开幕。我们在现场为大家带来这个，여기까지 하겠어요. 带来什么？带来什么？带来这 그 뭐야? 个 딸라이셔머? 关于电影节的实况报道。 다 못한 얘기 좀 이어서 조금만 더.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자 그러면 아우 한번 해보세요. 패스하세요. 한중일 됐습니다, 횡단 됐습니다. 토크쇼인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저는 되겠습니까? 일본어 생각하면 오카상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오카상 오가상 나니 지하루 선생님이 네. 생각나는데. 지하루 선생님이 네. 부산에 계시는데 지금. 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네. 저희는 한중일 횡단 토크쇼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DNA도 한중일로 다 모여 있습니다. 어학에 능통하신 분들 오늘 좀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분들 본토에서 오신 분만 네 했고요. 저희 살인의 추억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Memories of Murder. 연쇄살인 실화극. 2003년 5월. 사건의 최전선에 있는 형사들이 온다. 살인의 추억. 지금 2003년 5월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옛날 찌라시예요. 개봉이 2003년이죠. 2003년에 개봉됐죠. 맞아요. 네. 옛날 원래 찌라시예요. 네. 아, 원래 원래 찌라시를 원래 읽어야지. 음. 십몇 년 뒤엔 걸 읽으면 안 되지. 이게 오늘 이번 거 말고 연쇄살인극. 네. 연쇄살인 실화극. 실화극.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 살인의 추억. 이 특이한 장르 이름을. 그죠? 네. 약간 다큐멘터리 같이 장르. 살인의 추억.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산 스튜디오가 시설이 좋아서 마이크에 얼굴 안 가져다 대요. 나 녹음 안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밥은 마이크를 먹고 다니니 뭐 이런 거 계속 앞으로 마이크를 먹으려고 그래 지금. 마이크 먹힐까봐 마이크가 살해당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제일 당황했던 거는 찌라시가 갑자기 사라질 때. 아니 왜냐면 다시 까맣게 사라져. 오래된 찌라시라서 이거를 실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박물관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또 확인을 못했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찌라시를 인터넷에서 공수하는 바람에 연쇄 실화극. 한참 있다가 뛰엄했어. 까매져가지고 화면이. 그래서 마이크를 못 삼키신 거군요. 삼키기 직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3년에 개봉을 했고요. 사실 당시에 관객 수가 꽤 많았어요. 당시에. 네. 500만 명을 넘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0만까지는 안 됐지만 굉장히 당시 반항을 500만. 많이 근데 그 불러일으켰던 당시에는 영화죠. 높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엄청난 네.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최종 집계는 525만 5,376명입니다. 네.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도 500만이 넘으면 상당히 흥행한 건데 그렇죠. 이 당시 500만이면 거의 텔레비 수사반장급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연을 송강호와 김상경
그리고 주연 같은 조연으로 박해일 씨가 나오죠. 약간 좀 되게 아. 독특한 느낌으로 나오죠. 범인. 예, 그리고 가슴 아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폭압 수사에 희생되는 이제 박노식이라는 배우, 예, 백광호 역을 맡았던. 백광호.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만날 수 없는 아이고. 영화로 만날 수 없는 참. 곽서령 역을 했던 전미선 배우도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김래하. 조용구 역의 김래하라고 이분이 또 기생충 수상했을 때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변희봉 선생님, 유태호 배우, 이제 이름은 낯설지 모르지만 보시면 누군지 아시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제는 그런 분들이 이 당시 그러니까 2003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 네. 굉장히 풋풋한 모습으로 나오죠. 박해일 씨도 엄청 풋풋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렇죠. 네. 그 지난 송강호도 젊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난 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 임술래 감독이랑 같이 박해일 씨가 GV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 20주년으로. 네네. 네. 그 영화도 참 훈훈했는데 어쨌든 박해일 씨가 영화를 굉장히 독특한 걸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 영화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도 되게 좀 회자가 됐고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대본에 있어서는 해석이나 어떤 액션을 배우에게 맡긴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인간적인 감독의 면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당시 제작 인터뷰를 보면은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고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범인이 잡혔잖아요. 범인이 잡혔으니까 다시 영화를 보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영화로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제목 때문에 좀 특이했어요.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억이라는 말은 보통 좋은 뭔가 아련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립고 이런 것들에다가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말에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에다가 이 추억이라는 말을 독특한 갖다가 아주.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질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단어의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질적인 뜻을 두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은 뭐 살인의 기억 이렇게 했어도 됐을 뻔한 살인자의 기억 이것처럼 뭐 살인자의 김영하. 기억법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뭐 그 기억이라는 말을 썼어도 됐을 것이고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표현 방식이 있었을 텐데 살인의 추억 이러니까 이런 명명의 이름 짓기의 방식이 굉장히 좀 그때부터. 독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또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네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기스러운 제목이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범죄에 희생당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추모는 있어도 추억은 네, 굉장히 사실은- 괴기스러운 제목일 수 있어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네, 그게 네. 봉준호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추억이란 말은 네, 그거가 그냥 잊혀져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저 본 것 같아요. 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놔둔 이름이 마지막에 가서 끝에 고민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이 제목이 약간 언밸런스해 보이고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남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런 상황들과 이거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걸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이름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했다. 뭐 날 보러 와요라는 이름인가? 뭐 이런 그거는 이름으로도 연극이잖아요. 연극이죠. 연극을 그리고 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뭐 지을까도 했었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기억했으면 하는 그 메시지를 더 담고 싶어서 억지로 이런 이름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반어법으로 생각하면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예. 추억이라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살인은 잊혀지지만 그리고 찾아내고 싶다. 뭐 이런 누가 것도. 죽었고 뭐 누가 죽임을 당했는지는 많이 잊혀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추억들은 오래 간직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의도를 했다면 네, 네. 성공을 한 거죠, 그죠? 기억보다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무섭지만. 근데 그 덕분에 어쨌든 화성 사건에 대한 정황들이? 정전 네. 잘 남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시사 다큐에서도 많이 다뤘고 예.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날 때마다 뉴스가 수없이 나왔을 거고 경찰력이 엄청 투입됐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지고 흘러가고 지나가니까 영화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스토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치면은 머리를 잘 쓴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인이 잡힌 사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미제 사건들을 보면 이게 이제 끝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실은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거를 바랄 거고, 그런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호기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악당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 영화의 이야기, 악당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짚을 수 없는, 특정할 수 없는 그 영화의 스토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독특한 장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당이 나타나서 악당이 결국은 영화 안에서는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응징을 받던가 처벌을 받던가 징벌을 당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2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거꾸로 반전을 꾀하던가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 구조가 흘러가야 되는데 끝까지 누가 잘못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미제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관객들의 이제 호기심과 궁금증을 더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하고 이제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게 영화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큐는 그렇게 쫓다가 못 쫓으면 이걸 왜 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하다 말았네. 뭐 수사를, 아니면 취재를. 뉴스도 안 되잖아요. 오직 영화만이 할 수 있고, 영화만이 그러니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묘한 이 심리적인 울렁거림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팩트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와 느낌, 막 숨소리 이런 걸로 남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더 영화만이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참 그래서 봉준호 이 영화를 왜 이걸 명 작품이라고 부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목도 굉장히 상당히 그랬지만 네. 이거는 진짜 영화는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시사 다큐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봤지만. 네. 수없이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그 실제 사건 박훈중이처럼 김훈중인가요? 죽었는데 의문사인데 결론이 안 나서 가족들이 계속 뒤집어서 시사 다큐에 뭐 많이 나왔었어요. 네, 네. 다 잊혀지죠. 가족 빼곤 네. 다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나중에 해결이 되긴 그것도 됐는데 공동경비구역 그것도 영화가 아니었다면 그런 스토리가 상황들을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거보다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세게 은밀하게 스며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오싹한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그 진범이 이제 지금 밝혀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유명한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이제 개구리 소년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에 하나죠. 그건 진짜 너무나 정말 어이없이. 너무나 진짜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가족들이 지금도 많이 힘들겠지만, 네네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지금 맞아요. 특별법 제정 특별법 운동이, 제정에 지금 네. 국회의원들이 나섰죠. 발의를 좀 하려고. 진작에 나설 거지. 지금 사실 뭐 그치 이번 사건을 보면 이제 드라마 시그널도 사실은 그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담아서 김은희 작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공소시효의 일부가 그때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더 오래된 사건이어서 이제 그것 때까지 소급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춘재가 뭐 잡혔어도 어떻게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공소시효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처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징역 200년, 더 세게 300년. 죽을 때까지 아주 상징적으로 무기징역이니까. 그냥 무기징역한 것도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징역 200년 죽어서도 그냥 계속 카운팅 되게
절대 편하지 않게. 근데 또 이게 지금 화성 사건은 엄청난 그 예산도 많이 투입됐죠. 그리고 경찰 동원 뭐 경찰 동원 205만 명까지 받는. 근데 그 중에 가슴 아픈 게 공작 수사. 그러니까 조작을 그거라고? 하고 하는 150번에 걸친 공작 수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잠복 수사 여경도 1,100명을 동원해서 여경을 그러니까 잠재적인 피해자로 놓고 여경으로 그러니까 유인을 해보려고 1,134명의 여경을 투입했었대요.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엄청났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관심이 계속 지속이 되고 연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섭잖아.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건이었죠. 관심이 높았어요. 네네. 저희는 다 기억을 하죠. 아 그럼요. 빨간 옷 입지 말아라. 비 오는 날 빨간 옷. 그런 얘기 듣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가 흘러나오는 그 노래 그 음울한 느낌. 근데 정말 선곡도 진짜 기가 막힌 선곡인 거예요. 유재하도 살아 있었으면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본인의 곡이 쓰여 있는지 몰랐겠지. 그분은 모르시겠지. 네, 개봉은 한참 뒤에 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사실은 공소시효라는 게 그 태완이법인가요?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강력 범죄들이 생길 때마다 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모두 흥분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아주 잔혹한 방식의 건데 저는 사형제는 사실은 찬성은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시사 다큐 쪽에 일을 할 때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이런 연쇄살인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동 성범죄 이런 분들이 재발률이 70%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한창 2000년대 초중반에 화학적 거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화학적 거세를 해도 그게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것들이 막 결합이 돼 있는 이춘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어렸을 때 겪은 성경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착증 네,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것들이 결합돼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화학적인 거세를 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동 성범죄는 인생 전체를 다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 나쁘지만 사형제가 있어야 좀 된다? 이럴 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무서워요. 근데 사형제가 만약 잘못되면 근데 이번 경우는 무기징역이니까 누군지가 밝혀진 거잖아. 한 500년 징역 500년에 처한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되고 있는 또 한국영화 백선에서 뽑히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또 뭐 하실 얘기들이 없으시면 아니 사실 저희가 어제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영화제가 축제장이다 보니까 다들 각자 되게 피곤해 지쳐있는 얼굴들을 하고 지금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혼자서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 세 분이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자, 그럼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아니, 표정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목 얘기를 좀 그럼. 이어가 보면요. 네. 아까 그 살인의 추억, 특별한 이 장명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죠? 원작이었던 1996년에 연극이 있었잖아요. 연극이 있었지. 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그거 와요. 날 보러 와요. 화성 연쇄 살인을 이제 맞아요. 소재로 한 연극이었고 이 두 개의 제목이 당시 이제 영화 제목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경합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를 맞아. 놓고 날 보러 와요. 살인의 추억.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후보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후보를 주장한 사람이 이제 박찬욱 감독이 이제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영화 속 한 장면에 보면 허수아비가 나오는 장면. 맞아. 영화 속 메시지 초반에. 있고. 네네네. 그 메시지를 이제 제목으로 하자라고 박찬욱 감독이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서 죽는다. 좀 길다. 네, 좀 길어서 아마 탈락한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로 잘 했었어야 되나? 허수아비. 아, 네. 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80년대 올림픽 전후로 한 사건이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때 많이 일어났는데 그 OCN에서 리메이크한 영국 드라마 중에 라이프 온 마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라이프 온 마스. 근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하면서 그 시대를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인데 1988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라 1988은 골목길의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잖아요. 복고를. 근데 여기는 경찰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살인의 추억에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형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막 욕하고 때리고 비하하고 막 무시하고 그리고 허탕치고. 물론 그 중에서도 시그널의 조진웅인가요? 그런 형사처럼 끝까지 그 사건을 물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 사건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살인의 추억에서도 송강호의 연기를 보면 아 당시의 수사가 저랬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여기에 막 그 장애인 그 무고한 백강호한테 막 무고하게 하는 거. 아 그런 거 보면 씁쓸한데 뒤에 또 그런 사람 또 있잖아. 한두 명이 무고하게. 아니었다는 거지. 계속 무고한 사람을 피해자를 삼아가지고. 근데 그게 또 실질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뭐지? 검찰에 이제 받고 나서 나왔을 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게 그러니까요. 진짜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예. 이거 이 이춘재라는 범인을 하나 잡기 위해서 네, 얼마나 희생된 많이. 그리고 무고하게 막 음. 폭행당하고 욕먹고 싸웠던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를 검찰에서 성찰해야 한다는 거지. 그죠? 검찰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수사가 폭력적이고 그래서 저는 라이프 온 마스를 보면서 당연히 영국에는 1988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1988년을 가져왔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올림픽에 들떠 있었던 그 시절에 북경도 약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국제 행사가 열리면 가난하고 조금 뭐 냄새나 위생 이런 문제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동자들을 없애버리잖아요. 밀어붙이고 막 사건은 빨리빨리 해결하게 하고 큰 사건이 일어나도 언론 보도를 자제시키고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깨끗하고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막 내세우잖아요. 되게 가식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에 민낯을 이런 라이프 온 마스, 살인의 추억, 시그널 이런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픽션이니까 그게 약간 좀 그런데 그래도 그 작가 정신이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 없이 희생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경찰이나 이런 국가의 어떤 권력이 이런 잘못된 것도 수준이었어. 있어. 뭐 이런. 국가가 틀릴 수도 있어. 나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점에서는 있죠. 그 중간에 마지막 전인가 나왔나? 그 왜 여중생이 하나 여중생? 여자애가 죽는 장면이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뭐 민방위 날. 민방위 날에 결국 죽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집에 있었잖아. 저녁에 시행하는 민방위 날이었거든. 그래서 야간 네, 등재훈련 그러니까, 같은 거 불 끄는 게 과연 네네. 누구를 위한 네. 거냐 이런 말이 있었죠. 국가가 틀릴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당연히 권력은 민중을 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엔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화제가 되었던 그 형사님 송강호의 실제 형사님 하승균 하승균. 형사. 그 네. 형사님이 현장에서 뭐만 주우면 국가수로 다 보냈다고 하잖아요. 헝겊 조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국가수로 보내서 그거를 감식하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쌓여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한 사람의 노력만은 택도 없지만 그 형사님이 책도 내시지 않았나요? 화성은 화성은 끝나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않았다라는 책으로 뭐 냈죠. 이춘재가 네. 특정되면서 그 다시 현장에 투입이 돼서 프로파일러들과 같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추궁하고 이번 사건에 이제 다시 합류해가지고 맡아서 하기로 했답니다. 예. 네. 지금 검찰 개혁이 우리나라의 큰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슈인데 이런 걸 보면은 전 더킹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무섭다. 권력은 베테랑 뭐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 권력이
무섭다라는 것을 특히 검사 이런 권력은 정말 요지부동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대통령이 누구여도 요지부동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뭐 이런 그래서 1988년이라는 그 상징적인 해가 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에 또 한편 가장 좋은 시대일 수도 있겠다. 응답하라 1988도 물론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좀 그렇게만 살게 내버려 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너희는 그대로 나라는 우리가 뭐 이런 거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 영화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감독들이 담아놨던 어떤 시대의 어떤 초상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영화는 상업적으로만 치달으면 안 된다. 절대 영화는 상업자본과 친해서 자극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안 된다가 저의 영화제 결론이야. 소감이면서 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소감이에요. 아니 그런 점에서는 살인의 추억은 참 잘 다른 부분이 봉준호 감독이 그렇죠.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우쳐 갖고 뭘 범인을 잡고 이쪽에만 쏠린 게 아니라 이쪽에 민낯도 보여주고 반대의 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던져준 것 같아가지고 다르더라고요. 네. 유가족 인터뷰에는 이제 그 영화 개봉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의 고통을 그들만의 이야기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아베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주전장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고 아까 네. 그 등화 관제 등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영화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여중생이 그러니까 살해되는 사건이 아, 그게 너무 실제 가슴 아파요. 여중생 맞아요. 구차를 모티브로 한 그 너무 가슴 사건인데요. 아파요. 그 여중생이 살해된 날이 1990년 11월 15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관제등화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입니다. 민방위 날이다. 15일 민방위 날 아닌가요? 관제등화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예. 예. 그때 민방위 하면 다 거리에 못 나가게 했었잖아요. 민방위 사이렌 딱 울리면 중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 그거 우리는 왜 했을까요? 참. 그래서 막 책상 밑으로 내려가거나 지하실로 내려가거나 우리 다 그랬어요. 중국에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국가기념일이나 이제 추도일 같은 날에 이제 경적을 울립니다. 아, 전국에? 예. 뭐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만주사변. 9.18이라든지 또 뭐 국가 순국자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날에 경적을 크게 울립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 그 순간 1분 동안 울리는데 다들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네네. 어쨌든 꼼꼼이는 계시는 거죠? 꿈꾸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계시는 네, 거죠? 네. 네. 찌라시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그러니까 찾아내서.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뭔가를 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살인의 추억을 하자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사실은 역할을 한 것이 이번 이춘재 사건인 거죠. 그 부산 교도소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우리 그럼 다 같은 역할이 지역에 있어요. 있는 겁니까 지금? 아 이거 청송 교도소가 더 센 감옥이 아니었나? 이송한다 그러던데요. 이송, 어쨌든. 아. 아니 독방으로 온전히 눕지 못하는 방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리 뻗지 못하는. 불편하게. 불편하게. 옛날에 유관순 굉장히 생각나네. 독하세요. 아니 전 그 희생된 유가족과 피해를 입었던 그렇죠. 그 예.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아. 다리 뻗지 못하는 감옥을 좀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밥도 누웠을 새끼 때 안 줬으면 좋겠어.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마지막 어. 장면. 아 진짜 밥을 누구한테 했던 말인지가 이제 오잖아 밥을 메시지가. 꼬박꼬박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춘재는 이 영화를 봤을까요? 다들 궁금해하겠지. 아. 봤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봤겠지 싶은데. 구속이 언제 됐죠? 이춘재가? 94년, 6년, 4년? 아 그럼 영화 개봉 전에 들어갔군요. 그렇죠. 에, 못 봤을 수도 못 봤을 있겠죠. 감옥에서 못 보나? 왜냐하면 그게 밥은 다 먹고 다니냐 범죄들인데 그 멘트를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교정 원칙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수였다고 해요. 그 교정시설 안에서도. 하마터면 이제 이 가석방. 밝혀지지 가석방 될 수도 있을 뻔.
그러니까 거죠. 정말. 네. 신께서 살아 계신 거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승균 그분이 한 말이 있어.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한 말이. 이게 제가 다 밝혀지면 우리나라 범죄 역사상 가장 험악한 사건으로 지금 미제 살인 사건이죠. 외에도 성범죄 여죄를 계속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게 네. 과시인지 실제인지는 이제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노모가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 초반에 봤는데.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인정한 이상 처벌도 처벌이지만 저는 무엇보다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진정한 사과. 그 사과가 없이는 어떤 형벌도 무의미하다. 진정하게 하도 들려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갑자기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2부 살인의 추억 영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무비플러스에서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비와 나투비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1986년 시골 마을 두 형사에겐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살인의 추억, 연쇄 살인 실화극.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보다 호기심과 행동이 충만해서 지식은 많지만 지갑이 좀 비어있는 친여성입니다. 당황들 하셨죠? 제가 소개를 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네. 저희는 3부를 시작하는데요. 이 3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이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지를 꺼냈네. 또 중간에 무슨 가사가 있냐면요.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짓나요? 마주친 두 눈이 눈물겹나요? 그럼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믿어요. 근데 이게 영화에 아주 추적추적 비가 내리거나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지를 꺼냈네. 네. 저작권법상 여기까지. 유재하 씨도 상당히 좋은 음악인이었죠. 네. 아깝게 요 6호 앨범을 남기고 이제 떠났는데 사고로 딱 80년대 감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조금 그리고 박해일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영화 이 음악은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박해일 씨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막 되게 천진하거나 밝고 그러지 않죠. 박해일의 이미지가 되게 어딘가 음울하고 또는 어딘가 뭔가 뒤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초반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투비오와 나투비 아닙니까?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의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키우고 있는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 사람 이 장면 뭐 이런 건데요. 투비와 나투비가 자 오늘 이 우울한 편지로 시작된 이 우울한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걸로 누가 투비를 하실 건지 나투비를 하실 건지 책사님. 저는 투비입니다. 야 아니 고개를 탁 들길래 본인이 하나 보다 했더니 책사님 많이 사회화가 됐어요. 우리가 잠깐 얘기는 우리가 빈틈을 보여줬더니 바로 치고 들어와. 자 그럼 책사님 나는 이게 다 같이 똑같이 투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해야지 하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제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저기 백광호 네 장애인 네 그 향수 이쁘다 뭐 이런 걸로 정말 기억에 남는 역할도 했고요. 여기서 네 갑자기 뭐 어떤 점에 네. 너무 진짜 뭐랄까 참 네, 마지막에 막 피 터지면서 기차가에서 죽는 모습 보면 아우 아찔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억울한 사람이 죽는. 얼마나 영화. 많았을까요? 그런 근데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정말 한두 명, 영화 그쵸, 속에서 한두 상징. 명이지만 이 전체 205만 명 경찰 투어에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있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실제 이게 그냥 감독의 뭐 상상으로 쓴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죽었던 실제 사례를 갖다가 놓고서 한 예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억울하게 죽은 느낌이 반드시 나기 때문에 백광호는 반드시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투비 투비. 예.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5만 명이면 정의로운 경찰분들도 늘 있었겠지만 그 중에 4분의 1만 1인당 2명씩 팼다고 치면은 이게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 중에 또 일부가 죽고 이렇게 네. 죽고,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병들고 무고하게 해서 가족이 다 파탄나고 아니야 너는 아니네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을 다 그냥 인생 흔들어 놓고 그냥 말아버리고. 딱 취조할 때 느껴지잖아. 패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딱. 그렇죠. 얼마나 더 네. 패는지 뭐 이런 차이지. 뭐.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다 민낯으로 다 드러냈던 게 이 영화인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이거, 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양쪽을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민낯.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살인 사건의 범죄자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는 의도가 있었죠. 예컨대 영화에서도 뭐 등화관제에 관련해서 등장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시위를 진압하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 전두환 각하를 환영하는 이렇게 일렬로 서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 그것도 말씀하신 그 경찰들의 뭐라 그럴까요? 전근대적이고 굉장히 주먹구구식인 그러한 수사 과정 그게 다 그런 데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게 아닐까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평식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를 두고 이런 평을 남깁니다. 흉악범을 길러낸 시대를 기억하라. 그 흉악범뿐만이 아니라 그 범인이 기생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의 맥락, 환경을 같이 살펴보자 하는 그런 맞아.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았냐 하는. 그래서 범인이 실제로 나중에 잡혀도 그 범인을 풀어주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공과가 안 되니까 뒤집혀야 되니까 내가 범인을 빨리 잡아서 승진을 했는데 진짜 그렇죠. 범인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사과하고 내려야 되는데 아니고 진범을 돌려보내서 야 감옥에 있는 것만 사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실제 사건들이 있어요. 진범 가고 가짜가 여기서 4년 10년 그게 정말 무서운 공권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겪어보면 다 같이 한 감성이 되겠지만 겪기 어려운 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도 안 나오지 텔레비에도 안 나오지 밝혀져도 쉬쉬하지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물론 나쁜 점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요즘같이 SNS가 너무 과하게 이것저것 허위 정보들 막 도니까 살인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잔인하고 리얼하게 막
보여지잖아요. 표현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나 그거는 우려가 좀 돼요. 우리 어릴 적에 여기도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그 수사반장. 수사반장. TV. 수사반장. 예. 저는 어릴 적에 집 부모님이랑 저랑 계속 수사반장 못 보게 하고 안 봤어요.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아. 거를 보면서 그게 답습일 거라는 생각도 순간 했던 것 같아. 못 왜냐면 보게 하고 안 봤어요. 거기 되게 무서운 범죄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오래 가요. 전 기억이 나요. 되게 그 사람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되게 오래 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86년, 88년이면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다 드러나고 있어. 선수들이 공항에 입국하면 공항변에 나가서 제가 그때 뭐 흔들고. 흔들고 우리 했어. 박수치고 그런 거 했어요. 동원돼가지고. 그 박형규 범죄자로 추정된 박해일 분의 그 박형규가 네. 우리 상상력이 풍부한 네티즌들이 이러한 분석을 내놓는데 80년대에 군사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시골로 숨어 들어간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냐 하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네, 예컨대 손이 곱상하고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티가 나고 라디오를 듣고 우라 편지를 또 신청하고 네. 보낼 줄도 알고. 네.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운동권은 좀 야, 근데 그렇지 않나? 갑자기 운동권을 뭐 그 사람의 방향성이 되게 심각하게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하여튼 박해일이라는 그 캐릭터가 나온 거죠. 그런 어떤 그렇죠. 배경을 가지고. 네. 손이 꼭. 박해일이 되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로 보면. 근데 진짜 몽따주하고 닮기는 닮았어요. 닮았어요, 굉장히. 그 그래서 저는 나투비의 박해일을 잡았어야 된다. 아, 영화 속에서 그렇지. 통쾌하게 그렇지. 하려면. 근데 영화적인 어떤 완성도만 보면 그 박해일한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장면.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놓치는 거이기도 하고 놔주기도 하는 그런 놔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럴 상황이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졌는데 사실은 이제 통쾌하기로는 잡았어야지. 예, 그래서 잡아서 판타지를 이렇게 네. 해설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조심스러운 게 범인이 안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 피해자들 인터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범죄 당하려다가 빠져나왔거나 살인 사건 미수 그 살아난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눈썹 모양이었다고 그랬어요. 눈썹 모양이 특이했다. 그리고 코가 코가 좀 그래서 저도 다시 몽따주를 봤지. 눈썹이 특이했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몽따주는 되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되게 다를 거라. 근데 아니라는 것을. 몇 명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잘 맞춰진 거라서 수사반장 나오니까 네. 생각나는데요. 그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프 온 마스 1988년 리메이크 드라마 거기에도 수사반장이 나와요. 거기는 아예 최불암 씨가 우리 때 최고의 적이었어요. 화면에서 어릴 이렇게 적에. 얘기해요. 이 주인공한테. 형사, 경찰서니까. 그래서 맞아. 수사반장 보려고 일찍 가고 그랬잖아요. 저는 안 봤어요.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정의로운 형사들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자, 투비와 나투비가 지금 한 분은 투비로 가져오셨었고 백광호를 나투비에 잡았어야 될 박형규. 자, 그러면 지금 노트북 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영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를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요. 뭐 이걸 투비나 나투비로 얘기하기엔 좀 뭐하고요. 엄청난 걸 발견했어. 네, 숨겨진 한 장면. 숨겨진 한 장면. 이걸 영화를 보실 때에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히든 씬. 뭐. 지나가니까 훅하고 지나가니까. 네, 훅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재개봉도 되고 또 요즘에는 뭐 보시라고요? 유튜브나 올라가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 47분에 피해자 여성이 이제 숨지기 직전에 논밭을 빗속에서 논두렁을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손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한번 비추죠. 아무것도 없고 정막뿐이었는데 왼쪽 상단, 스크린 왼쪽 상단을 보면 잠깐 한 2초 정도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두더지처럼. 네, 두더지처럼. 굉장히 작아요. 티끌만 합니다. 저는 영화 그때 속에서. 본 것 같아요. 소름이 쫙 끼쳤던 그 정말 장면. 소름 끼칩니다. 쫙 끼치잖아요. 예. 영화 47분에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차이나는 무비 초반에만 해도 분초. 꼼꼼이께서 계속
영화 시작 뭐 20 몇 분 몇 초에 몇 분 몇 초. 분초를 다퉜는데 요새 좀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안 다퉈도 돼. 음, 나는 그 장면 못 봤어요. 두더지처럼 아주 이렇게 제가 지금 갔다. 계속 다시 보고 근데 있거든요. 우리 무서운 거 못 봐서 안 볼. 머리가 슬쩍 올라갔다가 했구나. 범인입니까? 범인이겠죠. 저 네, 범인이겠죠. 이춘재. 이춘재. 이춘재죠, 이춘재. 예. 그러니까 범인이 다른 데선 한 번도 등장 안 하죠. 유일한 등장이신가요? 그런가? 네, 유일한 등장. 현장에서? 현장으로. 네, 할 때. 현장. 그러니까 이걸 추정해 봤겠죠. 저렇게 했을 거라는 추정으로. 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참 묘한 게 큰 스크린으로 보통 보잖아요. 이거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장면 보기 힘들어요. 아마 참깨보다도 작을걸요? 저게 아마. 근데 영화라는 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풀 스크린이니까 뭔가 영화의 미장센이라는 게 인물 중심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감독일수록 화면 안에 들어와 있는 문법들을 촘촘하게 맞아. 기획하고 그걸 정말 다. 모든 사람이 저 범인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신호를 넣는다. 영화에는 그런 게 그래서 스크린으로 봐야만 보이는. 스크린으로 보면 이게 메인이 저게 아니고 이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요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이춘재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그 경찰들이 수사하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그렇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과 이 영화 속 이 장면이 딱 오버랩 되더라고요. 아, 너무 소름 끼쳐. 소름 끼치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춘재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뉴스를 그리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형사들 그쵸 그 하 형사님이 얘가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지켜봤다는 그 흔적들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형사가 범인을 쫓고 있는데 범인이 형사의 행적들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하마터면 33년 됐는데 이거 가석방 될 뻔했잖아요. 아유, 이건 여담인데요. 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미제 사건을 주로 이제 다루는 프로가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네. 1992년에 한번 다뤄졌고요. 나중에 뭐 800회 특집 때 또 한 번 다뤄졌죠. 계속 미제로 남아 있다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내일도 이제 방송이 되는데 이제 2부작으로 이제 특별 편성에서 특별 편성에서 낱낱이 파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방송이라도 한번 보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장르로는 시사하긴 한데 사실은 약간 미드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많이 써서 인기를 얻었었죠. 근데 그것은 안 나오고 알고 싶다가 주제예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네요. 그것은 항상 없어요.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네, 이제는 그것이 있잖아요. 알고 싶니? 이제는 그것이 그러네.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있어서 그쵸? 드디어. 이거에 이어서 개구리 소녀까지 꼭 개구리 꼭 소년까지 찾아냈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강렬한 염원을 담아서 부산국제영화제, 그러니까 차이나는 무비 최초로 올 오케. 네, 갈매기 소리 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쯤에서 끼룩끼룩 하나 좀 넣어서. 왜 그러십니까? 넣어주세요. 갈매기가 술이 취했네. 소맥 먹은 갈매기. 2차 가다가 심심해서 갈매기.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저희는 개막일에 온 거고요. 아직 날짜가 있지만 이번에도 좋은 감독들과 작품들이 또 빛을 보기를 바라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칠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더라? 못 이우셨나요? 네. 여기가 어디더라? 자, 부산대. 까먹었어. 부산대. 아니야. 히트 웨이브입니다. 위치를 얘기해 주려다가. 히트 치시길 바랍니다. 히트 네, 웨이브입니다. 히트 치시길 바래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또 찌라시 읽을 들켰네. 무슨 관광 안내하니까 그거 미리 알려주면 어떡해요. 아니, 멀리서 보이나 봐. 아니 여기서 혹시나 또 먼저 시작하실까봐. 그렇지, 미치도록 나하지 말라. 잡고 싶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Memories of Murder. 살인의 추억. 2003년 5월 사건의 최전선에 있는 형사들이 온다. Ontem, soldados israelenses 네. cercados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종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